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불통 대통령 이명박과 박근혜 임기 동안 기자회견을 한 횟수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도중 150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명박은 아마 20차례 정도 했을 거예요. 박근혜는 지금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4번인가 5번밖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횟수만 보더라도 국민들과의 소통을 금내고 있는 대통령이다 라는 평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 토론 기피증 혹은 기자회견 기피증은 아마 지금은 없어진 정당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의 TV 토론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뭐 계속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부러 들어온 기사들을 보면은 역시나입니다. 마치 사과하는 듯 하지만 결코 사과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 문건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들은 데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했다라고 일제히 언론들이 쓰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방점은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러운 데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돼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것, 이게 바로 진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체 문건파동이 일어났을 때부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찌라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사실의 진위 여부조차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돌아다녀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허탈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때문에 국민들이 허탈한 것인데 그런 허위 문건들이 돌아다녀서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으니 마음이 무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대 반성이나 사과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윤의 실세는커녕 국정과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한 대목으로 가면 아연해질 따름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디테일로 들어가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윤회가 국정농단을 했는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테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냥 비선실세 파동으로 국민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그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국정을 잘 운영하겠다라는 식으로 마감했어야 하는데 정윤의 실세는 실세가 아니다. 실세는커녕 국정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무덤을 판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정윤회는 정말 실세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정윤회를 감싸는구나, 정윤회가 진짜 실세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윤회 실세는커녕 국정과 전혀 무관하다는 연합뉴스 속보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2015년도 거짓말로 시작하는구나. 이게 민심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 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요새 조합의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후원도 하고 혹시나 광고 효과도 볼까 싶어서 광고 신청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건설 현장 크레인 대여입니다. 대여입니다. 5톤 카고, 10톤 미니 크레인 등 크레인 쓰실 분은 평안 크레인을 불러주세요. 베테랑 기사가 달려갑니다. 평택 주변 당진, 군포, 천안, 포승, 안성, 화성 지역입니다. 평안 크레인. 전화번호는 010-7392-0300 010-7392-0300 기술과 신뢰 그리고 안전을 자부하는 크레인 평안 크레인입니다. 010-7392-0300번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맹꽁이 평안 크레인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국정쇄신의 출발점이 되리라고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기자회견하는 꼬락선이라든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 반성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반성의 능력이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나. 한국일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부 혁신은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뭐 절대 안 하시겠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입 닫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국가 최고기관의 내부 기강이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었나 하는 의문을 부른다. 그림자 내각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이 기업보다 못한 조직 통합 관리 수준을 드러낸 때문이다. 지난 9일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지시 불이행과 항명 사태는 국가 질서를 어지럽혔다. 자신의 재직 기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거나 민정수석이 자리를 비우고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느니 하는 이유로 직속 상관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어기고 사표를 던졌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물론 이런 추론은 가능하죠. 청와대 수석들의 불만이 고조됐다는 이야기들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왜 청와대 수석들의 불만이 고조됐느냐.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은 민정수석이나 무슨 수석들이 지고 있는데 실제 권한은 문고리 3인방이 지고 있어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져야 하는 국회에 나가서 답변해야 될 때는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나가서 답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뭐 그래서 김영한 수석이 항명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쉬는 동안 궁금해 생각하니까 그 한경위를 회유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그 대목, 바로 지금 김영한 수석이 혐의를 받고 있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했다가는 사달이 나도 크게 날 것 같으니까 항명의 모습을 빌어서라도 이 부분을 대답하지 않기 위해서 김영환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한국일보의 사설을 계속 들어보죠. 대1기관인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요구한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우선 국민의 공복으로서 있을 수 없는 처신이다. 현 정권의 인사가 엉성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졌지만 이런 사람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공직기강 감독의 책임자였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그를 민정수석에 인선했던 것인지 어안이 벙벙하다. 청와대 비서실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은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맡은 공직기강 비서관이 관리 대상인 대통령 동생에게 청와대 공식 문건을 갖다 준 것부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그렇게 돼 있죠. 저는 이게 드러난 것에 불과하고 실은 결국은 대통령의 동생과 그리고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정윤회 두 대통령 측근 파들의 권력 다툼이 이런 일을 낳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볼 겁니다. 아니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 문건을 대통령 동생에게 갖다 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수사한 결과에서 결국은 공직기강 비서관이 대통령 동생에게 이런 문건을 갖다 바쳤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청와대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장담과는 달리 박지만 이재 회장이 끈을 쥐고 있는 청와대 인사가 그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동생과 관련된 기업인의 불륜 소문 등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문건에 담긴 것도 청와대에 올라가는 동향 보고나 정보 보고의 질적 수준을 의심케 합니다. 민간인 사찰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박근혜 청와대의 적폐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정윤회 문건에서 파생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도 결국 청와대 비서실 문제로 귀결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인 정 씨와 청와대 부속실 3인방 등의 인사개입 의혹을 담은 문제의 문건이 허위라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유진용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제기한 정 씨나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실 비서관의 문체부와 경찰 등 공직인사 개입 의혹은 여전히 씻기지 않은 채다. 유 전 장관이나 조 전 비서관은 당시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알만한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조응천 전 비서관의 사심 혹은 김영한 민정수석의 돌출행동 이런 식이라고 하면서 개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 왔습니다.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금 신년 회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건 허위의 문건 논란으로 국민을 허탈케 해서 미안하다는 건 아닙니까? 허위인지 아닌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런 수준의 청와대라면 정윤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정농단할 수도 있다라는 추론마저 가능케 합니다. 청와대가 끝내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없다면 비선국정농단 의혹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 관련 의혹을 국회 국정조사 등으로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스스로에 대한 혁신, 스스로에 대한 자정, 노력 없이 정윤회는 실세가 아니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은 내가 그냥 그저 심부름꾼으로 쓰고 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 놓고 국민의 월급을 받는 내각에게 장관들에게 야 니들 혁신해 라고 얘기한다면 대통령이 영이 서겠습니까? 뒤돌아서서 아이고 지나 잘하지 라는 얘기 들을 게 너무나 빤할 빤짜입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세연애비님 조합원가입 7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이신 것 같은데요. 양형성님, 양동형님, 양민형님, 그리고 오인수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7자금 납입 또 곧 하실 것 같네요. 경기 수원시 8달구의 두원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소리공작 집단님 역시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고요. 전북 군산시의 진국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용용투님 조합원가입 7자금 납입 감사드리고요. SAKHLO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부산 동구 중앙도로에 사시는 분인데요.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고요. MJ4U님 조합원가입 7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위드팜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고요.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의 최예리님 조합원가입 7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 1동의 WJDEH68님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조합원가입만 하고 7자금 납입을 하지 않으시면은 미래입동자 국민TV 홈페이지에 게시물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예비조합원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조합원 가입하셨으면 7자금 납입으로 정식 조합원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인기 있는 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요. KBS 박정훈 기자가 취재 후라는 글을 통해서 미디어 다음에서는 꽤 인기 있는 기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요. 주로 경제에 대한 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깁니다. 당신이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하거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 2013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작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활발하게 도전할 나이인 30대의 경우에는 20%만이 자신의 노력으로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같은 연구원의 2012년 조사에서는 앞으로 계층 상승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98%나 됐다.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을 꿈꾸는 것이 이토록 터무니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일까? 과거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신화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해도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신분과 계층이 상승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결국은 교육열로 승화됐고 막대한 교육열을 바탕으로 근면성실하게 일한 결과 대한민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추축국들이 패망한 이후 거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유일하다고 할 만큼 고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갓난 신고 끝에 독재의 경험을 거치긴 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죠.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신화,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에 와서는 이미 신화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일까? 들어보시죠. 지난해 10월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칼럼이 눈길을 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루치르 샤르마 신흥시장 담당 사장은 한국의 억만장자들을 상속형 부자로 분류했다. 한국에서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억만장자들 중 84%가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아 부자가 됐기 때문이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처럼 혁신적인 IT 기업을 창업해 부자가 된 사람들이 경제 전체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상속을 받아 억만장자가 된 사람은 고작 33%에 불과했다. 일본에서도 부모 재산을 물려받아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12%에 불과했고 중국에서는 0%에 가까웠다. 대한민국의 1조 원 이상 부자들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은 다 지가 잘나서 돈을 번 게 아니고 억만장자가 된 게 아니고 자기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서 억만장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신문이 고정됐다고 보는 미국만 하더라도요. 상속행 부자는 우리나라의 84%에 비해서 33%로 거의 절반 이하의 수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실수평 경제가 됐을까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재벌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너무 높아서 자식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어렵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요. 최고 50%이고 가산세를 합치면 최고 6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명목상 세율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상속할 때는 최고 500원까지 공제해 주는 등 온갖 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갖가지 변칙적인 상속 방법으로 이마저 회피하면서 일부 재벌들에게는 상속세가 사실상 무의미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성 재벌이 이건희 회장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냈던 그 상속세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 SDS와 제일모직 상장으로 9조 원에 이르는 상장 주식을 보유해 주식 부자 2위에 올랐습니다. 대부분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이지만 이런 천문학적인 재산을 손에 넣으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납부한 증여세는 고작 1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9조 원이나 되는 주식 부자가 됐지만은 세금은 16억 원 냈습니다. 다른 재벌 자녀들도 일감 몰아주기 등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회피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단죄한 적은 거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탈세를 시도하다 걸려도 별 문제가 없다면 도대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법을 지키는 사람이 거꾸로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는 시장 질서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부유층의 탈세에 대해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조적으로 부유층에 유리한 제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부유층에 유리한 조세정책, 우리나라를 세수평 경제, 말하자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는 그런 세수평 경제로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류세와 담배세 같은 간접세가 전체 세수의 절반이나 됩니다. 유류세나 담배세는요. 이건희가 차를 타고 다니든 제가 차를 타고 다니든 유류세 똑같이 냅니다. 기름 넣으면. 담배? 지금 어디야 깜빵 들어간 SK 최 무슨 회장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배를 피든 아니면은 길거리에 다니는 노숙자들이 담배를 피건 담배 한 갑 살 때 내는 담배세 다 똑같습니다. 간접세가 그래서 나쁜 겁니다. 이런 간접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이 간접세가 전체 세수의 절반이나 됩니다. 반면에 소득세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조세정책으로 인한 빈부격차 완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이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자료를 토대로 조세제도로 빈부격차가 개선되는 효과, 즉 진위계수의 감소율을 계산한 결과 핀란드는 무려 46%였고요. OECD 평균은 35%, 미국은 25%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한민국은 개선 효과가 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의 수준이었습니다. OECD 중에서 담배값이 제일 낮다고 담배값 올리려는 박근혜 정권, 조세제도로 빈부격차가 개선되는 비율이 9%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니까 조세제도를 바꿔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뺏어가는 간접세의 비중을 더 축소하는 쪽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부의 대물림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난 학생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며 공부해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계층 상승을 꿈꾸기가 너무나 어려워졌다. 공교육이 흔들리고 값비싼 사교육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의 성적까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 결과
부모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중학교 1학년의 주요 세 과목 평균 점수가 200만 원 이하로 버는 부모를 가진 학생들보다 13% 이상 높았다. 월소득 기준입니다. 대학 입시 결과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 차이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집니다. 부모의 정보력과 재력이 대학 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현행 입시제도 때문입니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2014년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 가운데서 강남구 출신 학생이 강북구보다도 무려 21배나 많았습니다. 강남구 인구는 강북구의 2배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의 소득과 정보력이 자녀의 학력까지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더구나 가난을 이겨내고 어렵게 대학에 들어간다 해도 계층 이동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989년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등록금은 무려 5배나 올랐습니다. 취업문이 극도로 좁아지면서 대학생들은 각종 의학 점수와 자격증 등 이른바 스펙을 쌓는데 1인당 평균 4,26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0년대 집값 상승과 함께 학생들의 주거비까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하면서 졸업장과 함께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떠안고 사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각종 고시가 철폐되거나 축소되고 부유층에게 유리한 로스쿨이나 외교 아카데미로 바뀌면서 인생 역전을 위한 사다리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힘겹게 로스쿨을 졸업한다고 해도 유력 집안의 자녀가 아니라면 대행 로펌에 들어가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이 같은 부의 대물림은 의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면서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자의 아들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의 아들이 가난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회가 무슨 희망이 있고 그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가 불가능한 세수평 경제, 봉건 귀족 사회로 퇴행한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 부의 대물림이 시작돼 이미 세습형 경제가 고착화된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다. 2010년 27살의 젊은 청년 노르만 자르코네의 자살로 이탈리아 교수 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다. 교수를 꿈꾸던 자르코네는 지도 교수에게 넌 실력이 있어도 잘나가는 든든한 친인척이 없기 때문에 교수가 되기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절망한 나머지 죽음을 택한 것이다. 그의 죽음 이후 세습화된 교수 임용 관행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교수직 세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대학원생이나 교수를 선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탈리아 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교수, 즉 바로네들이 지원서를 받기도 전에 미리 뽑을 사람을 정해놓고 시험을 치르는 요식 행위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처럼 세습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청년들은 아예 이탈리아에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접고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를 탈출해 미국에서 진화 생물학 대가가 된 다리오 마에스트 리피에리는 자신의 저서 영장류 게임에서 이 같은 이탈리아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탈리아 언론 재벌이 오랫동안 총리를 했던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지중해에서 유일한 반도 국가인 이탈리아, 우리나라와 어떻게 이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탈리아에서는 교수뿐만 아니라 기업인과 각종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의 직업과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혜란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택시기사도 부모에게 세습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습이 만연하면서 이탈리아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14년 동안 이탈리아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 0%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에게 부와 직업을 물려받은 사람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면 누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능력 있는 청년들은 고국을 버리고 미국이나 독일로 떠나버렸고 남은 청년들은 꿈을 잃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88만 원 세대가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에서는 1000유로 세대가 꿈을 잃은 청년들을 일컫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이탈리아와 같이 14년 동안 0%의 경제 성장률, 즉 성장 엔진이 멈춰버린 그런 세습 경제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인생 역전의 사다리를 놓아서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습 경제로 가게 되면은 당장은 부유층들이 자기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서 유리해 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세습 경제가 고착화 되면 소외된 청년들의 도전의식이 사라져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국가 경제의 성장 정체는 또다시
부유층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가 우리 모두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을 다시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부양책은 이 무너진 사다리, 삶을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박정훈 KBS 기자 이렇게 말을 마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야 합니다. 이 정권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어떤 처방도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게시판에서 아프리카TV에서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와 국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 있는데요. 아마 아는 분들이 적어서 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TV도 보면은 많은 청취자가 있는 방송인데요. 이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청취를 하려면은 또 거기도 청취 순위가 있는 모양인데 순위를 올려야 되는 모양입니다. 공식 채널에서 적극적으로 즐겨찾기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매일 밤 9시 뉴스K 방송 시간에 설치형 플레이어 동영상의 추천 클릭을 해주신다면 순위가 올라가서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이용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저희 국민TV 방송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대모달라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동참 당부드립니다. 아까 KBS 기자의 이야기에 이어서 한겨레신문 안선희 경제부 정책금융팀장의 이걸 당신도 나도 더 내야 한다. 세금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월급이 조금 올랐다. 팀장이 되면서 팀장 수당이란 것도 나오고 회사 임금 체계도 일부 바뀐 탓이다. 실수령액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월급 명세서를 한참 들여다봤더니 소득세를 비롯해 떼가는 돈들이 덩달아 늘었다. 아까웠다.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써온 주제에 우스웠다. 남 얘기하긴 쉽지만 자기 일 되면 만만치 않은 법이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안선희 팀장은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한겨레의 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길 바라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47.3%의 응답자가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사회, 그리고 28%의 응답자가 힘없는 사람들도 평등하게 보호받는 사회를 택했다고 합니다. 둘은 모두 정치와 경제의 민주화가 잘 돼 있는 복지국가를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국가 확립의 필수 요건인 정세에 대해서는 27.4%만이 찬성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복지는 좋지만 세금을 더 내기는 싫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지는 좋지만 세금을 더 내기는 싫다는 이런 모순된 국민들의 정서를 이용해서 집권한 세력이 바로 박근혜 정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새해 첫날 함께 근무하던 선배가 말했다. 이게 현실 아닐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선배 말이 맞다. 나부터가 이런 이중사고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현실을 보수는 놓치지 않고 파고든다. 거봐, 세금 더 내기 싫지. 복지는 공짜가 아니야. 이쯤에서 그만하자고. 우리 사회가 멈춰있지는 않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정세는 금기어였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복지국가 계획을 담은 비전 2030을 발표했을 때 결국 정세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과 여론의 공세에 여당인 열린우리당마저 선거에 불리할까 봐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새누리당 안에서도 심심찮게 정세론이 흘러나옵니다. 2004년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정세 찬성은 18.6%에 그쳤습니다. 변하고 있기는 한데 참 더딥니다. 그러나 정세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3국에 대해서 항상 복지 운운하면서 좋아하는데요. 스칸디나비아 3국 가보십시오. 월급여가 5천만 원 넘으면은 세금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세금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는 결국은 나이가 들면은 다 돌려줍니다. 머니백 개런티가 돼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왜 정세를 싫어하느냐? 안선희 기자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시죠. 요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부자들이 더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기업도 더 내야 하고. 맞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나도 더 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은 나는 말고 부자가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소득이 상위 10%인 사람도 자기는 서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한 세제 담당 공무원의 말이다. 우리나라는 고소득층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도 세금 적게 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통계가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월급 300만 원 정도 받고 자녀가 2명인 근로자는 한 달에 7만 2천 원을 소득세로 냅니다. 다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에서는 같은 조건이면 30만 원 정도를 냅니다. 스웨덴 같은 복지 선진국에서는 한 달에 9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물론 고소득층은 훨씬 더 냅니다. 부가가치세도 20%가 넘습니다. 대신 아이 키우는데 병원 가는데 대학 가는데 나이 들어서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서비스 세금 미리 많이 내고 공동구매하는 겁니다. 내는 돈은 부자가 더 많은데 받는 서비스는 똑같으니 중산층과 서민에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도 부자 증세를 먼저 하고 중산층 증세는 나중에 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가. 나도 더 낼 테니 당신들 부자들도 더 내라. 우리 같이 형편껏 더 내자. 고소득층은 이미 많이 내고 있다고 당당하고 중산층은 대출금에 교육비에 남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월급쟁이는 자식들만 유리지갑이라 투덜거리고 자영업자는 카드 결제 때문에 숨을 구석이 없다고 불만입니다. 개인들은 돈 잘 버는 기업이 내라고 기업은 다른 나라만큼 내고 있다고 맞습니다. 서로 미루면 결과는 빤합니다. 현상유지입니다. 현상유지가 가장 좋은 계층은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세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자기 자신부터 그런 이중사고를 깨야 한다는 안선희 팀장의 이야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산층까지의 얘기죠. 저소득층 그런 얘기할 여력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의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등 3개동을 생활주택에서 그 3개동을 하마가 휩쓸고 가서 128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우죽순격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조사를 보면요. 초기에 불길을 막지 못한 것이 화재를 키운 1차적 원인으로 짐작이 됩니다. 만약 주차장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사정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현행소방법상 10층 이하의 건물은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외벽에 불이 잘 타는 소재로 마감되어 있어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진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화재가 난 건물 옆면과 뒷면은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덧칠한 이른바 드라이비트라는 단열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소재는 값이 싸고 시공이 쉬워 많이 사용되지만 쉽게 불이 붙어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소재를 써도 되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보면요. 결국은 의정부 화재는 규제 완화가 부른 참사다. 다른 것도 안전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을 정도로 건물과 건물 사이 거리가 가깝다는 게 이게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 내지 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한 주택 유형입니다. 이 주택을 신속하고 값싸게 공급한다는 명분 아래 주택 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대부분 규제 완화, 경제 활성화의 명분으로 만들었던 규제 완화가 대행 참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겁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